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미래를 그리는 꿈, 희망 격차를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부닥치게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잘 정돈되어 있는 역할극을 보다가 무대 이면의 모습을 커튼을 확 열어 젖혀가지고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이 당혹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제는 모든 학교들이 출석 수업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다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알지 못했던 학교의 기능, 그 중에 하나가 학교가 그냥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수용을 해서 돌보아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고요. 그 돌봄의 공백이 가져다주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 배경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집에만 두었을 때는 교육이 되지 않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상당히 불평등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학교 교육의 공백이 커지고 원격 수업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서 일종의 학습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수업의 결손 같은 것들이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워낙이 급하게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실 내에서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취약한 컨텐츠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쌍방향의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준비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평가하기도 어려워졌고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도 쉽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들을 하고요. 바깥 세상에서 단절된 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또 장기간 그 인터넷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아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무질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이 학교의 단체 급식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서 보정이 되고 했는데 그런 기능들이 다 취약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해지고 더 외롭게 되고 하는 이런 효과들도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집안 배경에 따라서 점점 차이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곰곰 생각을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필요한 일들을 적절한 시점에 잘 배우고 준비하도록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참 역설적인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풍요역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과거 어느 때에 비해서도 3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누리는 사회가 됐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세계 최저 수준이 됐고요. 고령화 속도 굉장히 빠르고 자살자 OECD에서 1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유엔의 행복 보고서에 보면 40위에서 50위권에 이런 머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에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일종의 밀물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시에는 대학 진학률도 높지 않았지만 낮은 소득 수준에서 경제 성장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물질재라고 하죠. 머티리얼 굿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위제를 둘러싼 경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를 하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도 해소가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교육이죠. 대학 진학률이 이제 거의 원하는 모든 사람이 가고 있고, 이제는 대학 정원이 이 지원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둘러싼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죠. 결국은 대학의 진학이 목적이 아니라 스카이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경쟁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지위 경쟁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경쟁이 특히 제한된 지위와 위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산층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가 본인은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질문을 하면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는 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중산층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계청 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상위 한 2, 3%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7, 8천만 원쯤 되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하면 한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벌써 한 10여 년 전 조사인데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누굴까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교를 많이 할수록 행복감은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고소득인 지역에 사는 분들 사이에 행복감이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열등감이 심하다 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 주는 굉장히 좋은 신분 상승의 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50년대, 60년대의 교육이 그랬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점점 그 상승 이동의 기회들이 닫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교육이 많이 황폐화가 되면서 사교육에 의존을 하는 각자 도생의 경쟁으로 이제 심각하게 가고 있는 거죠. 마치 레드퀸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서로 앞서기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울 수학을 선행학습을 통해서 2학년 때 하려고 그러는데, 선행학습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모두가 고3 과목을 고2에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1 때 그걸 떼려고 하는 경쟁이 생기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사교육을 통해서 다 선행으로 하려고 하는 경쟁, 이런 경쟁은 일종의 스펙 경쟁이고 앞서기 경쟁이고, 경쟁 속도가 계속 강화가 될수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미래 사회에서 살게 하는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기보다는 마치 끊임없이 달려도 옆에서 달리고 있는 레드퀸이 똑같은 속도로 나를 따라오면 나는 제자리에서 뛰는 것과 같은 효과,
이런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을 좀 깨야 되지 않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거에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하기가 되지 않는 데서 이제 이 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공공성을 살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까? 사실은 저는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 K방역이다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시스템이 갖추었던 놀라운 어떤 대비 효과,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역량을 교육에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핵심은 저는 조직학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시스템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아주 철저한 반성을 하는, 위에서 대안을 찾아나가면 되는데, 질병관리청, 이제는 관리청이 됐죠. 당시에 관리본부가 메르스 사태 때 2015년에 겪었던 처절한 실패의 경험들을 되새기고 1000페이지가 넘는 백서를 만들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를 다 드러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외부화된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그래서 대안을 내고 해서 만들었던 어떤 대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바로 그 매뉴얼대로 진단을 하고 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공교육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될 때 공교육의 이 회복 탄력성, 기여,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공교육이 이제 조금 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천에서 용나기와 같은 형태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노력들은 대학에서 보면 여러 대학들에서 이미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대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성적 기준이 아니라 필요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약간의 이 생활비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적은 떨어지고 해서 생겨나는 악순환을 벗어나서 상당히 이 동기화가 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고들을 합니다. 아주대에서 했던 실험, 애프터 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먼저 해외 연수의 경험들을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후원하고 해서 그런 이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하고 눈뜬 아이들이 굉장히 동기화가 돼서 졸업을 하고 사회 진출해서 많은 일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무조건적인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일종의 웰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될 텐데, 우선은 튼튼한 몸, 신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겠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정신적인 건강이죠.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일종의 소속감이나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충족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적절한 도전과 거기에 대한 이 대응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 나가면서 조금씩 이 일종의 마음의 근력 혹은 훈련된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비유를 한다면 강물에 빠져서 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느 쪽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야 되는지 하는 방향 감각, 일종의 통합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근력, 마음의 근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술 역량, 그 다음에 지식체계,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갈지, 뭘 하고 살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동기화되게 할 수 있다면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아주 잘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면서 디지털 경제, 플랫폼 사회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매우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의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타임즈의 표지기사 이렇게 났습니다. 그해 태어난 아이가 142세를 살게 될 거다 하는 이런 예측 기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90에 근접을 해 있죠. 30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30년을 잘 일을 하고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142세를 사는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미래 인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뭘 가르쳐야 될지가 참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대학까지 포함해서 20여 년 동안 길어야 30년을 가르친 다음에 100년을 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모으고 소비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암기를 하고 일종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 같았다면 미래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창조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훈련, 지식을 생산하는 것, 일종의 크래프트 프로덕션과 같은 각자가 자신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나가는 이게 이제 중요한 사회가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동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은 조기 개입이라고 하는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문제풀이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불평등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위에 있는, 소득분위라면 하층에 있는 아이들이 상층에 있는 아이들 못지않게 어렸을 때 충분한 영향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충분한 동기화의 기회를 부여를 받고 충분하게 미래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꿈, 이걸 어떤 분들은 꿈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꿈 자본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현실에서의 경제적인 불평등, 교육의 격차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미래를 그리는 희망,
그걸 미래를 향한 꿈 자본이다 얘기를 하면 꿈 자본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본인들이 그려내는 크기만큼 정해질 수가 있고 그 정한 꿈 자본 내에서의 일부가 현실화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유니콘을 키우는 아주 성공적인 이 기업가들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뭐 기업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뛰어난 사회사업가라든지 뛰어난 정책가라든지 뛰어난 학자라든지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꿈을 키워서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사회의 아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짧은 강의지만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